생명과학원 47번째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대부분 사람의 활동과 관련이 있고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의 도입, 환경오염 등이 원인이다라고 써있죠. 물론 여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원인들 외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서식지 파괴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은 이제 먹이를 구하고 생식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서식지 파괴의 또 다른 형태인 서식지 단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서식지에서 가장자리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식지 중심부부터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지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이 있는데요. 서식지 가장자리라는 거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도로 옆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도로 옆부터 살진 않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을 딱 짓진 않잖아요. 딱 이렇게. 왜냐면은 가장자리니까 이 가장자리를 피해서 약간은 멀리에다 집을 짓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그죠? 우리 이렇게 여기다 집을 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도요. 어떻게 수학적으로는 딱딱 떨어지게 이게 서식지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이 서식지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서식지 면적에서 이 가장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살지는 않아요. 왜? 이 가장자리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 그 여기는 중심부라고 하는데 이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중심부랑은 환경 변화도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인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이런 그 생물들과의 이 접촉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생물들은 이제 이 서식 내부에 있는 이 중심부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서식지는요, 이 가장자리를 일부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외부 환경과 조금 더 격리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자라는데 만약에 이런 서식지 면적에서요, 가운데 예를 들어 도로가 있고 철도가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러면 단순히 이 철도의 이 면적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도로의 면적을 이제 이것만 제외하고 서식지가 많이 안 줄었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자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효과, 이거를 우리는 가장자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개념 중에 생물학적 그 개념에서의 가장자리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장자리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자리 부분은 뭐예요? 생물이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서식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도로와 그 철도의 그 면적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면적이 더 줄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더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런 생물들은 이 도로를 건너거나 그다음에 철도를 건너는 과정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위협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지가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장자리 효과에 의해서 중심부, 그러니까 생물이 주로 서식하는 이 중심부 면적이 줄어든 것에 플러스 이 서식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편화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단편화되면서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가장자리 효과 때문에 이 서식지가 단편화되고 혹은 파괴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거나 서식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 때 이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이 있는데 이런 이제 산 한가운데를 이렇게 산 한가운데 이렇게 길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길을 내는 게 우리가 좀 더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감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효과를 이해하셔야 서식지 단편화의 효과 혹은 서식지 파괴의 효과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물론 이제 가장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런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물들은 이제 서식지가 오히려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심부에 사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왜? 주로 중심부에서 서식을 하니까요. 그죠? 물론 개체수가 없기도 하지만요. 예. 이처럼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와 가장자리 효과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남획입니다. 남획이란 말 자체는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막 포획하는 게 아니라 그 막 마구마구 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체군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막 잡아대는 걸 우리는 남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남획 등에 의해서 우리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멸종위기종을 지정했다라는 식으로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죠. 첫 번째로 숲을 개간한다. 여기서는 무분별한 채취, 그 다음에 여기는 수족관을 꾸미려는 사람들의 무차별한 채집. 이처럼 이렇게 남획이 이렇게 대부분의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모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원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종을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외래종은 베스 같은 거 있죠. 베스, 큰잎 베스. 정확하게 말하면 큰잎 베스죠. 큰잎 베스와 같은 이런 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외래종이잖아요. 근데 외래종이 왜 문제냐? 모든 외래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외래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종과 함께 진화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식자나 기생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번성해서 고유종의 서식지를 씹어먹거나 먹이금을 훼손한다라는 겁니다. 즉 큰잎베스는 외국에서 이제 식용으로 우리가 들여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하천 생태계 내에서 이 큰잎베스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잎베스에 포식자가 없습니다. 같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A가 강해지면은 그 A한테 먹히는 이 B라는 종도 회피를 발달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면 얘 달리기 속도도 같이 빨라지고 혹은 뭐 회피나 뭐 숨는 거 이런 게 동시에 진화를 해오면서요. A와 B가 서로 먹히는 관계를 계속 이제 서로 피하고 이런 관계가 쭉 이어지면서 진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알겠죠? 갑자기 얘는 속도가 10, 11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그 포식자 C가 들어와요. 외래종 C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속도가 50이야. 같이 진화해온 종이 아니잖아요. 뭐 얘가 있던 종에서는 얘가 뭐 굉장히 느린 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C를 먹는 D는 이제 속도가 뭐 51인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막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와 C가 경쟁이 안 돼요. 외래종에 의해서. 그래서 A가 죽고 B도 확 줄고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유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금을 훼손해서 우리 여기 있던 고유종들이 멸종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시죠? 즉 외래종의 도입이 왜 고유종의 서식지를 침범하는지 여러분이 이런 이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지역의 고유종과 함께 진화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식자나 기생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번성해서 고유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 그물을 훼손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꽃매미라든지 아니면 가시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천변에 있는 여러 식물들이 이제 막 감고 올라가면서 여러 식물들을 이제 고사시키죠. 그다음에 붉은 기거북 이런 것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종 같은 경우에 도입을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막고 있죠. 우리 검수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이 당연히 뭐예요? 환경오염에 의해서 그 생태계 전체가 서식지의 파괴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인데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 생태통로 각종 협약, 외래종의 도입과 규제 관리, 각종 동식물 보건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이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국립공원이죠. 그죠? 얘네 같은 경우는 서식지를 보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채취를 한다던가 생물을 잡는다든 이런 행동이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생태통로인데요. 생태통로라는 건 이렇습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라기보다는 여러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서식지가 있었는데 이 안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이 도로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면 이제 서식지가 단편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지 단편화의 효과를 최고로 줄이기 위해서 서식지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통로를 만듭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식지 통로를 통해서 서식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아까 말한 서식지 단편화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이 사이를 통해서 생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 통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생태 통로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협약입니다. 각종 협약은 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협약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 국제 교육에 대한 협약, 뭐 생물 다양성 협약 등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종의 도입과 규제를 관리합니다. 실제 이제 외래종 도입에 의해서 국내 고유종들의 씨가 마르고 멸종위기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고 관리하면서요 생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동식물 복원 사업, 예를 들어 종자은행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종 동식물을 복원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전 방안이 제시되어 있네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계시켜서 어떤 보존 방안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강의고요. 이번 강의가 생명과학 1 정규 강의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